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 뜻을 확인하면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제안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했습니다. 여당은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지명 철회나 자진 하차 여론이 월등한데도 청와대나 이완구 후보자 본인이 요지부동인 점을 감안 파국은 피하면서 모양새는 살리려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정치의 영역과 임무를 여론조사에 맡기자는 건데 실효성을 포함해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비유컨대 불필요한 친절 같아 보입니다. 또 현명하지도 그리고 실효성도 그닥 많지 않은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본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 정서를 무겁고 겸허하게 살펴야 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이런 고육책이 나왔을 겁니다.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복원하는 것, 이게 전공법이자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2월 13일 금요일. 서양에서는 이런 날을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합니까? 한 주를 마감하는 이강윤의 오늘 방송 기준으로요, 금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인데 잠깐 그 전에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리고요. 제목만 뜬 속보여서 아직 소상한 내용은 전해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법원이 대통령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글을 썼던 산케이 전 지국장 아시죠?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추가 상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 마감 시간 이전이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관련 상보 보시면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해 주셔도 좋겠고요. 네, 뉴스 브리핑 받으셔야죠. 송명훈 작가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감기입니까?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목을 썼더니 약간 쉰 것 같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났는데도 역시 끝나지 않은 양파. 한 시민단체에서 충남도지사로 있을 때 업무 추진비 어디다 썼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4년 동안 업무 추진비를 8억 2천만 원을 썼는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쓴 게 이제 주로 경력금 쪽 이런 건데 그게 무려 3억 3,600만 원.
전체의 41%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현금으로 썼는데 이거 어디다 누구한테 현금 줬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업무 과정에서 식대나 뭐 이런 비용으로 카드 결제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현금으로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882명에게 시책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을 돌린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급받은 사람들이 관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지출됐다는 게 이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아, 외부 인사? 네네. 그러니까 일테면 밤늦게 소방서 같은 데 가가지고 대원들 119 대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면서 회식비나 좀 쓰세요 하고 금일봉 같은 거를 기관장이나 도지사들은 줄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게 아니고 외부 인사한테 돈을 880 몇 명한테 이렇게 많이 썼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현금성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2008년에 8,700만 원이고 2009년에는 1억 1,600만 원 정도의 현금 경력금을 썼는데요. 네. 같은 업무를 추진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2013년에 2억 2천만 원의 업무 추진 중에서 21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예. 예. 1억 7천만 원을 쓴 지난해에는 420만 원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일상적으로 따지면 20배 이상의 현금을 그냥 이렇게 다 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으로 이렇게 선심성으로 이걸 돈을 나눠주게 되면 선거법에 대한 위반 소지로 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도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임 당시 업무 추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당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다고 그러네요. 원래 이거 근거와 기록 다 남겨야 되는 건데요. 감사 대상이니까 다 어디에 언제 어디에 무슨 일로 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네네. 지출의 경우에는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업무 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이걸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 카드로만 결제를 하거나 업무 추진비의 진행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거나 혹시 술값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용되는 걸 막자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 당시에 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살포한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더라도 유용이나 부정 사용의 의혹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게 시민단체 얘기고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그건 좀 후에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소시효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련 행정법규를 찾아봐야겠지만 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근거는 지출 내역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누구한테 무슨 사유로 얼마를 줬다가 없으면 이건 나라 돈을 유용한 건데 이 법인카드나 업무 추진비, 판공비가 무슨 개인 돈으로 착각들 하는가 봐요. 이거 원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 단체에서는 이런 업무 추진비를 전용을 해서 지역 어린이들의 무상 급식비로 활용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네, 그걸 네. 이제 바르게 쓰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지는 못할 망정 누구한테 현금을 왜 줬는지도 모른 채 근거 기록조차 없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감사 및 처벌 사유 아니겠습니까? 참 이완구 씨는 하도 많은 걸 하니까. 네. 네. 정말 이 정도의 어떤 과오는 크게 안 느껴질 정도로 될 정도로 되니까 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면역이 되기 시작하네요. 끊임없는 비리에. 네. 송 작가는 면역되지 마십시오. 네, 팩트 최선을 하나라도 다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해드려야죠. 네, 막말 댓글 부장 판사님. 근데 영장 실질 검사 이렇게 중요한 업무도 맡고 있었다고요? 네, 수원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영장 실질 검사를
다루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룬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된 영장도 발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2012년 7, 8월 달에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이었던 홍순석, 이상호 씨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장이 있기 전에 이미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던 이모 씨가 그 대화를 녹음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고요. 예, 예. 이것이 추후에 영장을 통해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었죠. 네. 이게 불법 도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깬 그런 영장을 허가해준 예가 있었고요. 또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그 카카오톡의 압수수색 영장도 처음으로 이분이 발부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에 대한 영장이 최초로 이 판사를 통해서 수원지법에서 발부된 것이죠. 그랬군요. 그 후로는 이제 아주 광범위한 카톡 사찰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 징계 이런 거 내려질 것 같습니까? 본인은 이게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익명으로 댓글을 썼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고 품위 위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2011년에 그 서기호 판사의 각하의 빅엿이라든가 또 이정열 판사의 그 각하새끼 짬뽕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나가사키 짬뽕. 각하새끼 짬뽕이라고. 아, 그런 짬뽕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SNS 표현으로 인해서 두 분이 다 그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만 했었고, 예. 특히 이정열 판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변호사 등록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법관 징계에 관련된 법을 보면 징계의 종류가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정직, 견책, 감봉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법원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그 선례를 남기기 위한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임을 하기 전에는 네. 그런 중징계가 취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징계를 받거나 징계 이전에 본인이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해임을 받게 되면 그 3년 이내에 변호사로 등록을 못 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해임 조치 이전에 아마 사임을 하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임계를 낼 것 같다? 네네. 뭐 본인은 표현의 자유 운운한다면서 어떻게 또 사임계를 내겠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통한 어떤 해임을 받게 되면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3년 정도 이제 등록이 안 되고 있고 네. 그 후에라도 그런 문제를 일으킨 법조인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변호사협회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징계를 받기 전에 그 사임계를 내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동안. 네, 네. 그런데 이 판사가 썼던 글들 중에 뭐 어제도 소개가 좀 됐지만 촛불 폭도들이고 도끼로 찍어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는 무슨 모욕죄 이런 걸로 추가 처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굉장히 높더군요, 오늘. 네, 본인도 일베 회원의 그 어묵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뭐 모욕죄가 구속된 최초의 사례다고 비난하기까지 한 정도로 의견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글을 써서 그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벌금도 나오고 뭐 유죄로 난 사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아마 어떤 단체가 나서서 그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처벌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든지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 조항이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법이요? 국가공무원법이요. 아, 공무원법? 예, 공무원은 이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면 안 되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한 10,000건 넘는 댓글들이
한 정당이나 정치인의 그 편향된, 굉장히 우호적이고 편향된 발언들이 있었고, 네. 또 반대되는 진영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그 모욕적이고 비판적인 글들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가정보원에서 왜 이런 분을 스카웃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해지는군요. 댓글 하면 또 한숨쉬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하고도 연관이 있는 분이 될지는. 뭐 거기까지 나가진 마십시다. 네. 네. 자, 이완구 씨가 자기 입으로 말했죠. 김영란법 내가 막아왔는데 기자들 혼 한번 놔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 사단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른바 이학수법, 이것은 박영선 의원이 쭉쭉 밀고 있다고요? 네, 박영선 의원의 발의로 그 여야가 다음 주 초에 이제 이학수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정 재산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와 그 피해 구제안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한 이름으로 이학수법의 주요 내용을 밝혔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이것은 2009년에 있었던, 99년에 있었죠. 삼성 SDS의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서 이재용 그 부회장과 그 두 여동생이 그 엄청난 차익을 올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재용 회장의 평가 차익은 그 2조 8,500억으로 약 투자액의 280배에 달았고요. 그 두 여동생들도 약 8,800억 단위의 그 평가 이익들을 얻었거든요. 전체로 합치면 그 5조 원 정도의 그 불법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국가가 환수하자는 법안입니다. 네. 그러면 여당이나 재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당은 굉장히 심중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이 법안을 심의할 그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법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 취지에 수긍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기본 법 체계하고 맞는지 판단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우선 발을 뺐고요. 또 이학수법이 소급 적용될 경우에 지금의 이학수 씨뿐만 아니라 이재용 그 부회장과 남매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내보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아직은 법을 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고 말했고 정책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법안을 분석한 후에 말하겠다는 식으로 전부 일단은 그 유보 상태의 그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박영선 의원이 이 법을 추진한 게 벌써 한 달 반이 넘는데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뭐 검토를 이제서 한다느니 그런 말을 한답니까? 근데 한편 재계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굉장히 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 재계의 말로는 헌법 13조 1항에 이중 처벌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DS의 그 저가 발행 사건은 2009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뭐 227억과 지연 이자 130억, 뭐 증여세 440억 등등 해서 5,200억 정도를 사회에 환원을 했다 그 당시에. 네. 근데 이걸 다시 들춰가지고 처벌하는 거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박영선 의원이 밀고 있다. 이게 그러면은 언제쯤 국회에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됩니까? 일단 국회 상정은 이번 본회의 안에 상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서. 그렇죠. 좀 예후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IMF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참 뼈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기관인데 한국 경제 위기다 이런 경고를 냈어요. 성장이 네네. 중단될 수도 있다. IMF가 왜 이런 말 하고 나섰답니까? 일단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 경제가 이제 대외적인 충격에 노출돼 있고 노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누적돼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을 수 있다 이런 그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IMF는 우리 정부의 그 목표치나 한국개발원 KDI의 전망치보다 높은 올해 한 4% 정도의 그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엔화 약세가 한국 수출 산업의 어떤 그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매우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 경제 전망은 불확실한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고요. 유가 하락도 실제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서 그 경기에 대한 그 경기 하강이 가속되면은 지금 상태에서 성장률이 훨씬 더 떨어지고 성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IMF가 우리한테 권하는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의 경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전반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외국의 사례처럼 그 가계부채가 전부 이렇게 소비라든지 향락으로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국내 자산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다시 대부분 그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게 묶여 있고 잠겨 있죠.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가 된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아니다. 또는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계획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그 구조 계획을 단행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켜야 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IMF의 네. 해결 권유책 이렇게 네네. 해라. 우리 또 경제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뭐 자칭 그리고 자칭 타칭 얘기 듣는데 이런 IMF의 해결책 권고에 대해서 우리 송 작가 개별적인 코멘트는 뭡니까? 정말 이건 이제 개별적인 코멘트긴 한데요. 이거는 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네. IMF가 마치 어떤 그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청탁성 발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일단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 요인이 없다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막고 있는 가장 큰 그 정부의 핑계와 마찬가지로 그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을 IMF가 그대로 인용한 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그 저성장 디프레이션을 우려해서 이거를 4대 개혁을 통해서 그 해결을 하라 이 말은 현재 있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분에 대한 구조 개혁을 밀어붙이라는 권고거든요. 근데 이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연금 개혁과 노동법상에서의 통상임금 관련한 것, 또 금융 부분 안에서의 그 민영화 정책,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 비용에 대한 절감 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영양가 있는 또는 제대로 된 처방 같지는 않다. 지금 이런 얘기십니까? 네, 특히나 노동이나 공공부문 그 교육 개혁 부분들은 우리 서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에 대한 개혁은 신중하게 검토되면서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IMF가 권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정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개혁안과 맞아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묘한 공통점을 보여주는 오늘 발표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김이 IMF에 통합니까? 입김이 통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요청은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발표됐던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한 거니까요. 자, 그건 한번 두고 보십시다. 네. 그 능동 어린이대공원 사고 속보 사자에게 물려죽은 그 조련사 문제 말이죠. 네. 어떤 점들이 문제 있었어요? 일테면 사자 우리 문이 왜 열려 있었고 또는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런 참변은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근무 원칙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원래 그 우리의 사람과 맹수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한 사람, 이게 2인 1조로 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자 우리 문을 닫고 무전을 받은 후에
그 방사장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날만큼은 다른 사육사가 휴무여서 아하. 김 씨가 혼자 근무를 했고 원래 이 전체 어린이 대공원의 맹수를 관련하는 사육사가 2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5일 근무에 따라서 매주 이틀은 이제 1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방사문을 닫고 들어가는 과정 중에 문이 열려 있지 않았나 하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날 동물 관련한 참관 대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어수선했다고 해요. 사육장 분위기가.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확인을 잘못해서 이 뒷문 문 정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뒷정리를 하다가 실수를 하지 않은가 하는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휴무 때문에 혼자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대체 인력이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 이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사망하신 조련사분에 대한 보상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부분의 소속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 외주를 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판단될 부분은 아닌데요. 서울시는 사고 조사를 한 후에 협의를 거쳐서 김 사육사의 산재 처리 여부를 검토해서 순직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오늘 박원순 시장이 유가족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요즘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이번에는 여객기 날개 끝이 파손된 채 이륙했다가 공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사고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3일 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늘이죠, 13일. 네네. 양곤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제 0시 30분에 유도로를 따라서 활도로로 이동을 하다가 날개 끝에 윙넷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 끝에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서 양력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날개 같은 건데요. 그게 태국의 소형 항공기 기종하고 날개가 부딪히면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고는 그렇게 확인이 됐고, 지상요원이 항공기가 부딪힌 거를 확인해서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관제탑이 기장한테 회항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일단 이 부분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륙 전에 회항 신호를 확인을 못하고, 그냥 일단 이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항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험한 사태가 생길 뻔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듣기가 이상한데요. 아무리 어둡다고 회항 지시를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공항이란 원래 최소한의 조명장치 그런 거 갖추고 있고, 관제탑과 기장은 기상이나 조명도 낮이나 밤에 관계없이 아주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어두워서 회항 지시를 모르고 그냥 이륙을 했다? 그거는 ABC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당시 활주로에는 회항에 관련된 수신호를 보내주는 네, 지상요원이 있긴 있죠. 지상요원이 네.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신호를 보지 못해서 그냥 이륙이 일어났고, 네, 또 날개 끝이 이번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곧 가서 조사는 하겠지만 날개 끝이 조금 망가졌다는 정도로만 들었고 큰 문제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네요. 네, 고장 여부야 이제 현장 상황을 보고 비행기 동체를 보면 알겠지만 네. 회항 지시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륙했다는 게 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관제 업무를 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이륙과 착륙이 비행기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중에 하나를 놓쳤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일 같고요. 다행히 134명의 승객과 승무원 11명도 다 무사히
사고가 없었으니까요. 네, 이만한 걸 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당대표가 제안을 해서 조금 더 오늘 좀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관심도 모았는데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완구 총리로서 부적합하다 41%, 적합하다 29%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그 여론조사 결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현재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은 1,100명, 1,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10일과 12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41%, 적합하다는 답변이 29%를 기록했고 3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네. 예, 이번 조사 기간이 청문회 기간인 10일, 11일하고 하루가 겹치는 날에 이루어진 만큼 이게 이제 지명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적합이 39%, 부적합이 20%였다고 23일 날 당시 그 자료가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된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적합은 10%가 줄고 부적합만 21%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적합 부적합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데이터로 갖고 있으면서 문재인 대표도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자 하는 그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이 되고요. 아무튼 41%에 이르는 국민들이 이거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 평가를 딛고도 임명을 강행할지 그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6시 4분입니다. 청취자 게시판 조금 보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 그러면서 실형 1년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법정 구속시키면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 상고했습니다. 박대구인님은 그 두 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군요. 원세훈, 조연아 씨 같은 자들은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서 자다가 얼굴이 좀 입이 비뚤어져 봐야 바른 말을 할 것 같다. 네.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 이승택 부장판사네요. 오늘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 그러면서 한국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다 이거죠.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오동팔님이 올려주신 건데 까도 자꾸 뭐가 나온다.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네요. 어디 볼까요? 고발장, 방송법 위반, 고발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전병금, 피고발인 이완구 국무총리 공직자 후보.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소고발 접수 중이 있는데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등, 중앙일보 등등 그 기자 4명과 함께 식사하면서 오갔던 얘기 등등 이런 거 말이겠죠? 한국일보 기자도 고발했다. 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한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방송법 위반이라고 하면. 다른 분께서는 한국일보 기자도 고발을 했다. 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한 자유대학생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반대와 폭식 투쟁을 했던 그 일배성 단체, 그리고 1일 호프에 변희재, 정미홍 씨 참석했다고 자랑질한 그 단체, 거기에서 그만 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했군요. TV조선의 무슨 뭐라는 앵커는 방송 도중에 한국일보 기자를 무슨 쓰레기다 이런 말을 해서 아주 경을 치르고 사과방송도 했다 그러던데, 왜 이렇게들 수준 이하로 내려가서 그러는지 정말 이완구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끝간데 없이 추락해야 하는지 대단히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네, 다음 좀 보죠. 한두 건만 더 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 이 정도 되면 과연 어제도 함께 우리 이렇게 격분해야 할 건 또 격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라는 사람이 과연 이런 말을 했다는 것, 판사를 믿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댓글을 남긴 게 이 사람의 실체라고 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금 자극적이더라도 참고 들어주시죠. 산에 짜쓰기 쪽팔린다고 투신이나 하고 대통령이나 지냈으면 곱게 목을 매든가 뭐냐, 바위 위에 떨어져 머리통 깨지고. 어제 JTBC 8시 뉴스에 나왔던 화면의 자막을 캡처한 겁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사자 명예훼손감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판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 한 개인의 일탈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욕죄든 사자 명예훼손이든 어쨌거나 확실한 징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뉴스 브리핑 들으니까 판사에 대해서 대단히 솜방망이 쳐버리라고 하던데, 법이 잘못됐으면 그 법을 바꿔서라도 제대로 잡으려는 시도, 그것이 상식과 원칙을 회복하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게시판의 말씀들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이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로 하자, 이래가지고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파국을 면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뜬금없다, 이건 민주적인 것도 아니고 뭐냐, 참 분분한데, 양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대표가 어떤 고민을 해서 한 얘기인지 짐작은 되는데. 글쎄, 예, 짐작은 굳이 문 대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데요. 일단 하나는, 사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국정의 주요 정치 현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문제하고, 네.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맡기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논란, 더군다나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새 지도부 체제가 들어섰고, 그 지도 체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되는 과정에서, 네. 문재인 대표가 굳이 여론조사에 맡기자.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 많을 거다.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41% 대 29%로 더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의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봐도 오늘 제안은 좀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렇다면은 그런 비판이 사실은 나올 거를 알았겠죠. 문 대표가 전혀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 딜레마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파국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충정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이 본회의 연기 카드를 어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사실 이제 본회의는 밀어놓은 상태인데, 네. 사실은 추가적인 카드를 마땅하게 쓸만한 카드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회의를 한 번 더 연기하자, 추석 연휴 이후로, 설 연휴 이후로 미루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고, 예. 그렇다고 국회 의사 일정 자체를 어쨌든 여야가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는 안 들어가 하고 보이콧을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고. 그리고 안 들어가봐야 여당이 단독 처리해버리면 닥쳤던 개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강행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막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게. 그럼 몇 가지 좀 현실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던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만 이 문제를 좀 일도양단식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당이 받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한 또 제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당은 받지 못할 게 뻔한 상황이고, 게다가 책임 정치에 관련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오죽하면 저런 제안을 했을까. 그리고 모종의 압박 카드로 쓰려는 충정까지도 이해는 되지만 국가의 공식 행위를 여론조사에 맡긴다는 것은 조금 고대목에서 좀 그런 점이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사실 바둑에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까? 좀 말이 힘든 곤마 형국인 건 사실이에요. 대단히 좋아 보이는 카드를 들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말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사실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제 여당은 어쨌든 우리는 16일 날 일단 욕을 먹더라도 이후에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한테는 더 낫다, 나은 결과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미 내렸고, 그래서 이제 16일 날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야당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한 얘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앵커로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이한구 후보자 본인이나 셋 다 똑같이 너무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어떻게 밀어볼 걸 보고 밀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 아주 깐깐한 경제통이고 소신도 있고 대쪽도 있고 나름대로 캐리어 원내 뭐 대표니 뭐니 원내 총무니 이런 캐리어 네네. 관리도 잘해왔는데 왜 총선 안 나오겠답니까? 오늘 아침에 뭐 기자들 사이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한구, 이완구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한구 의원이 이제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고지가 왔는데 네. 일부 기자들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한바탕 소란이 좀 있었어요. 폭탄 선언할 줄 알았군요. 예. 그 이한구 의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16대 국회 비례대표로 비례대표로 이제 입성을 했었고요. 17대부터 이제 대구 수성갑에서 예. 대구 수성갑이면은 뭐 서울의 강남? 종로? 강남에 비유되는 곳인데 정치 1번지래매요? 그렇죠. 이 수성갑에서 어쨌든 내지 3선을 해서 이제 총 4선 지금 의원이고 근데 이제 올해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 이제 70이 됐는데. 아, 그래요?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나름 경제통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긴 했지만 사실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그 이력 자체가 또 반대로 기업. 우리 경제에 좀 뭐 이렇게 문제 이런 것들을 드러냈던 이 대우그룹이 결국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뭐 책임론도 굉장히 많이 이제 거론이 됐던 사람인데 예. 어쨌든 오늘 뭐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다만 이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비례대표 가능성은 뭐 여전히 열어둔 상태인데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70이나 됐기 때문에 예. 다음 총선 출마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역구 관리를 안 하는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기도 해왔고, 예. 또 뭐 작년 하반기에 이제 분당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지역구 불출마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돼 왔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같은 지역구죠? 그렇죠. 대구 수성갑에서 지금 털을 닦아왔고, 예. 사실 19대 총선에서는 김 전 의원이 석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야권에서는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마침 이한구 의원이 뭐 이런 당 안팎의 상황들, 특히 지금 여권 내에서 영남권 물갈이의 필요성,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서 예. 영남 텃밭에서도 총선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는 판이어서 아하. 아무래도 이한구 의원이 좀 친박계 내부 기류를 그래도 본인이 좀 총대 메고 저해시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또 눌러 앉았다가 김부겸 의원에게 패하면은 이 사람으로서는 치명적이니까. 그건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여권 전체 사실 굉장한 마이너스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많이 좋으시네요. 그나저나 양 기자. 네네. 70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양 기자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가요? 김기춘 실장, 어디 하시는 분들 다 주일대사 하시는 분, 유흥수, 5분인가 계시거든요. 79세 동우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당정청 정책협의회 강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우스개로 떠도는 얘기가 예. 고위 당정청이 아니고 고희 당정청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희? 자, 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분들 79세 동지회 그분들 다 여든 되셨네요. 여든. 그렇겠네요. 예. 네. 아이고 이한구 청년. 잘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맙습니다. 고마웠고요. 월요일 날 또 연락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지역 정서를 이용해 무수한 흠결을 가진 이완구 후보자를 총리로 만들려는 사람들. 첫 번째, 친구. 전북 정읍시가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의 질문에는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정말 친구가 맞는지, 친구를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제가 걱정을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야 할 일이지 제가 걱정을 일은 아니에요. 글쎄요, 뭐 충청도에서 그렇게 후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호남분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호남분이 누가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다 그 호남분 같던데요. 참 형편없는. 그 말 취소하세요, 지금. 네, 취소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 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표 경선 시에 충청권 출신의 총리 후보자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호남 총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표의 그런 뜻과 생각대로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청권 의원들께서 함께 모여서 문재인 의원의 그런 충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정했던 문재인 대표는 청문회 후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처리도 거부하며 또다시 충청인의 변방의 이민족으로 전락시켰다. 문재인 대표가 충청은 안 된다는 낙인은 충청인의 가슴 한복판에 선명한 주운 글씨로 짙게 새겨질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충청인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말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비열한 지역색 조장의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방정치를 부활해 지역정치를 부활해 충청을 희생장으로 만들고 호남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야욕은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 충청인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권력을 쫓는 사심의 기인에 충청을 소외시키려는 문재인 대표는 충청인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내 고향은 충청도라. 네. 오늘 행간이라기보다는 저의 논평 또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지도체제도 출범했고 해서 당부의 말씀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텍스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 없이 지난 2007년 대선부터만 한번 따져보지요. 왜 계속 졌고 지금도 지고 있는가? 패인 분석 제대로 한 적은 있을까요? 패배에서 얻은 교훈을 피드백시키는 구조는 잘 갖추고 있을까요? 저의 생각은 약간 회의적입니다. 물론 패인 분석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개파 간에 옳다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편파적이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는 사실상 폐기 상태입니다. 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더 뼈아픈 대목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2012년 4월 총선 패배 후 유권자들의 연령대별 변화와 5060 세대의 열망 그리고 파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별 준비 없이 그해 12월 대선을 치렀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의 패배였습니다. 패배 후에 패인 분석하느라고 옥신각신, 왈가왈부, 계파 간 책임 논쟁만 벌이다가 다시 선거가 닥치고 그러면 또다시 별 준비 없이 임하다가 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은 아니었을까요? 당의 정체성이자 자산인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통한 내부 정비에 실패했던 것도 대단히 아픈 대목입니다. 인적 청산, 친노 등등 하면서 인적 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이 셋으로 이어지는
김노, 김이 추구했던 가치, 그들이 하려 했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당내 통합에 방점을 뒀어야 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신임 당대표는 계파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분파주의를 뿌리 뽑으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계파와 분파는 동어 반복, 즉 토톨로지나 말장난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계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파 그 자체는 암적 존재만도 아닙니다. 계파는 나름대로 불가피성도 있는 것입니다. 계파를 정파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분파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친노, 비노 이렇게 나누는 프레임은 약 절반가량만 사실입니다. 이 프레임의 절반가량은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짜놓은 덫입니다. 그런데 그 덫에 너무 오래 걸려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오류나 과오 그리고 실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고 매듭지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좀 더 빨리. 그런데 대중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된 만큼, 특히 호남 지지층에게 분명하게 각인될 만큼 정리와 사과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부싸움 뒤에 화해가 덜 된 부부처럼 뜨뜻 미지근한 채로 애매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직도 일부분 있습니다. 분파를 정파로 바꾸고 정파 간 경쟁으로 질적 전환시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게 신임 문재인 당대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새정년은 뭘 해왔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젠다 세팅 능력이 없었고 이슈 파이팅의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주요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우호 세력과의 투쟁을 이끈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대중 추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뒷북 치고 다닌 것은 없었습니까? 민주당이 언제 한번 치고 나가 봤었나요?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너무 아쉽게도 단 한 번도 의제를 먼저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새정년은 제1야당은 강약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할 때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지점을 놓침으로써 대중들에게는 신뢰를 잃고 상대 새누리당에게는 협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더십이 부재했고 그것은 신뢰 상실을 낳았고 이 신뢰 상실은 대안 세력으로서의 믿음을 주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고 뭘 필요로 뭘 보강해야 할까요? 공천과 정책 두 측면 모두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우군 그리고 잠재적 연대 세력을 규합하는데 실패했거나 아직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라 운영에 인사가 만사이듯 지금 우리 똑똑히 보고 있지요.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이 수많은 인사 참상. 정당은 공천이 가장 중요한 인사입니다. 당의 지향점에 맞는 공천의 원칙과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른바 지명도나 출마 횟수 등등 속칭 당선 가능성에만 눈이 멀어서 눈앞에 그것에만 현혹되어서 당의 정치성이나 생명과 같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호남과 야권 강세 지역에서의 공천 어땠습니까? 새누리당 후보들과의 확실한 차별점을 갖춘 후보들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유권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속 채점을 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토호층과 확실하게 결별하십시오. 일예를 들어드리죠. 호남 어느 지역에서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주식시장 교란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도 공천받아서 당선됐고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게 변화와 개혁,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정당의 공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과 이슈를 선점당함으로써 제1야당은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원조 논쟁은 늘 사후 약방문 격으로 뒤로 처지곤 했습니다. 그거 원래는 우리 거야. 경제민주화도 우리 거야. 보편적 복지도 우리 거야. 그런데 왜 새누리당 너희는 우리 걸 베끼니?
아무리 악악대봤자 유권자들에게는 그 소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론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었고 패배주의의 만연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386 문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훌쩍 덩치가 큰 몇몇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세력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즉 당의 수질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미흡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86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급수인데 커다란 3급수만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드럼통에 우리를 넣어놓으니까 수질 개선을 할 수 없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86들은 이른바 정풍운동의 청년 해방군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급격히 기성 정치인화 되어갔고 당선 횟수가 늘수록 즉 선수가 하나씩 쌓이면서 또 다른 권력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바람을 일으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저 바람이 뒤에서 불어줄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돛담배에 불과했습니다. 뼈아픈 기억이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대거 당선됐다가 그 다음번 선거에서 우수수 떨어졌던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경쟁력 없음 또는 대국민 설득에 실패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제1야당 60년 전통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제1야당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언제까지나 2030 세대 투표율에만 목을 매는 천수답 농사 지을 겁니까? 서민과 중산층이 지지 기반이라는 당의 강령에 대해서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알맹이 없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서민층의 중산층으로의 신분 상승에 대한 구체적 보관 마련은 해두고 계십니까? 계급적 지지 기반이라고 말하면서도 약 30%로 추산되는 빈곤층 서민 대중의 표를 왜 선거 때마다 보수정당 새누리당에 내주고 있습니까? 서민층은 왜 야당을 외면하는 걸까요? 또 중산층과 서민층은 과연 병립할 수 없는 대립적 관계인가요? 계층별 맞춤형 공약과 정책은 정교합니까? 혹시라도 어느 한쪽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누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저 용역만 주고 용역 보고서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5060 세대에게 왜 그렇게 투표해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라는 사후 원망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책을 갖고 5060 세대에게 다가가십시오. 한국 사회의 불안 신드롬에 대해서 당은 지금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다가올 전국 단위의 큰 선거, 즉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선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는 진영 논리로 총결집해서 대결했던 지난 18대 대선과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 진영 간 총체적 대립은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제1야당은 걸핏하면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달라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마치 큰 사건 터지고 나면 시민의 신고만 기다리는 경찰서 강력반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염치 없는 소리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민주시민의 조직화를 위한 틀은 최소한 당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민주시민에게 협조를 호소하십시오. 이번 문재인 대표가 제기했던 선거기간 중에 묻혀버리긴 했지만 소득주도 성장 이런 이슈나 아젠다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면서도 잘 잡힌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갖고 매진해야 합니다. 중장기 비전 부재의 결과로 선거 때마다 코앞에 닥친 그저 그 선거만 어떻게든 해볼 이슈, 그것을 이리 찾고 저리 찾느라 허둥지둥하다가 불나면은 여기저기 가서 소화기 들고 끊으라고 바쁜 사후 진화형의 선거전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들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굳이 다시 한번 전하는 이유는 당의 현재 위치나 상황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언제건 어디선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오로지 을지로위원회 정도가 몸으로 그리고 진정성으로 현장을 지켜냈다. 이런 시민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겸허하고 냉혹하게 성찰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6시 38분 막 되어가네요. 지난 1998년에 개최된 일본의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2018년에 개최될 우리의 평창 올림픽의 거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녹색연합이 동계올림픽 개최지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등 대대적인 실측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규석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연결해서 이모저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개최하는 게 국가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상당히 많은 경제적 효과도 봤던 게 불과 한 10여 년, 20년도 채 안 된 일 같은데 요즘도 그런가요? 개최하고 나면 빚더미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하도 자주 들려서 말이죠. 실제로 그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를 하면 그 지역 발전과 그리고 국가적 이미지 제고 때문에 경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경험상 보면 얼마 전에 끝난 인천 아시안 게임이나 그리고 부산 아시안 게임, 영암에 있었던 F1 대회 이 선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증명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러면 평창 올림픽이 대대적인 이익 이걸 낳는다고 봤는데. 그래서 개최하려고 우리 삼순가 하고 그랬죠. 예. 근데 평창의 기대 효과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그 내놨던 발표된 기대 효과라는 어느 기관에서 예측한 겁니까? 최근에 정확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예측한 전문 보고서 같은 건 최근 건 없습니다. 아마 2008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경제유발 효과를 예측한 수치는 한 20조 5천억 원 정도 됐는데요. 네. 이게 기대 효과라는 게 사실은 고무줄 같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즈음에 내놨던 또 기대 효과는 65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기대 효과가 20조 5천억 원, 그리고 민간 기업 전문기구에서 발표한 게 65조 원. 이게 편차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지역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뚜렷한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치다. 충분히 부풀려 유지가 가능하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대하는 것도 그런 수준이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게 일례로 들면 산업연구원에서 했었을 때 고용유발 효과, 네. 그러니까 신규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23만 개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당시에. 평창 올림픽 때문에 2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네. 산수로 계산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간접적인 걸 다 더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렇게 몇 년간 애를 쓰고 했는데도 7만 개인가 이게 참 안 됐는데 예. 23만 개라면 전국적으로 연관 부수 효과를 다 잡아 넣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거 2주짜리 올림픽 한다고 해서 그 정도 숫자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하계 올림픽도 아니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기간도 짧고 파급 굉장히 더 국지적이고 특수성이 강한데 23만 개다. 예. 근데 사실 이런 보고서나 용역 전망치를 자랑스럽게 내놓은 정부기관도 대단히 문제인 것이죠. 창피합니다. 그래서 녹색연합 같은 환경단체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게 과장됐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었죠. 예, 그 반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당시에 우리나라가 예산을 한 8조 원, 한 9조 원 정도 투입을 하면 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015년 현재는 13조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측하는 예산 수치도 이렇게 들쭉날쭉한 상황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반박을 하실 때 그냥 당위성과 의분감만으로는 반박하지 않았을 거고 뭔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공구 하나당 일자리가 몇백 개, 몇천 개 일어난다 했는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 가보면 중장비들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 몇 명 느는 것뿐이 없었는데 네. 2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어떤 근거냐라는 걸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받았어요. 그 부분을. 네. 네. 그리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원래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들어간 돈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합당한 답을 얻은 적은 없었고 다만 수치를 좀 따져보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설을 건설하는 데만 한 8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분명 빠져있는 게 도로나 철도 이런 기반시설망을 확충하는 또 예산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녹색연합 같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그러면 투명하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도로나 이런 기간 산업까지 다 포함을 해야지 올림픽 예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회계 계산을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정 팀장을 비롯해서 녹색연합이나 환경운동연합 이쪽에서는 일본의 나가노 올림픽하고 우리 평창 올림픽 어떤 점이 닮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에는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아하. 우선은 위치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눈이 별로 없는 지역이고요. 네. 제가 어제 가리앙산에 다녀왔는데 가리앙산에 지금 활강경기장 개정지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작년부터 해서. 원시림 베어내고 스키장 그렇죠. 만든다는 곳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2월 달인데 활강 스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눈이 많아야 되는데 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환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나가노 올림픽도 마찬가지인 거고 평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애자와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걸 들어보면 지자체 정부에서 과도하게 포장한 그런 어떤 장비품 미래만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국민들이 그럼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냐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닮았다라는 네. 판단입니다.
아, 일본의 나가노도 그랬었군요. 그 에자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올림픽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올림픽 반대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네네. 경찰이 수시로 미행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런 진술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야 뭐 80년대, 뭐 90년대니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죠. 네, 에자와 마자오 씨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한 대목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애초에 올림픽 반대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족들끼리 자주 놀러 가는 산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산에 어느 날 봤더니 호텔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면 IOC 위원들이 나가노 올림픽 당시에 일본을 방문했었을 때 묵은 숙소를 만든다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호텔을 짓는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서 봤더니 말이 안 되는 그 예산 낭비, 환경 파괴 사례들이 부지기수여서 나중에는 그 에자와 선생님 부인께서 나가노시의 시장 선거에도 입후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올림픽 반대를 기치로 해서. 아, 그 호텔 짓는 걸 보고 격분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동기는 작은 거였지만 나중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런 전형적인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노 사정 어떻습니까? 그 채무 올림픽 치르느라고 빚졌던 거 이거 갚는다고 뭐 복지를 축소한다 어쩌다 아주 도시 전체가 좀 위축되고 그렇다던데 조금 소상히함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나가노시하고 이제 나가노현 그 지자체로 따지면 두 개의 이제 그 지자체가 있는데 95년도 그러니까 올림픽이 그 나가노 올림픽 개최되기 바로 직전에는 나가노시의 그 부채가 한 1,500억 엔 정도 됐다고 해요. 나가노현은 한 1조 800억 엔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최근 자료를 지난 2014년 자료를 봤더니 전체 부채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아, 이자 갚느라고 급급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나가노의 슬라이딩 센터, 루즈 봅슬레이 같은 게 열리는 슬라이딩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 30억, 40억, 50억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보통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가노시와 나가노현의 그 인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 그 단계가 좀 높은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노 같은 경우에도 젊은이들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노인복지 예산부터 축소를 하기 시작해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문제군요. 예. 노인 복지를 줄여나가야 된다. 예. 지금 녹색연합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환경 문제는 어떤 겁니까? 가리왕산 문제가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가리왕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을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를 해서 활강 경기장을 짓는다는 건데 이게 시설 비용, 건설 비용만 1,100억 원이고 그리고 이건 보건 비용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든다는 게 저희 쪽 주장이 아니라 강원도 쪽 주장입니다. 강원도에서 그 보건 기술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최소 1,000억 원이라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최소 2,100억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게 수백 년 동안 조선시대 때부터 그 봉산이라고 해서 보호해왔던 그 자연림 지역을 2,200억 원을 들여서까지 화양경기는 경기만 따져보면 한 3일이 안 걸립니다. 경기 운영 자체가. 그리고 연습 일정까지 다 포함을 해도 8일 정도인데 일주일 정도 상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돈과 그리고 자연림을 훼손한다는 것이 저희는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차피 IOC에서도 최근에 아젠다 2020이라고 해서 그 올림픽 개혁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도시 개최국의 그 재정 악화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산 개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무주에 보면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진행이 됐던 활강 슬로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지금 최근의 주장인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강원도 내에 스키장 용평 리조트나 아니면 뭐 정선에 있는 하이온 리조트나 네. 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무주나 특히 정선이면 멀지도 않은데 그거를 맞습니다. 못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올림픽이 한 2주 동안 열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개폐식장이 평창의 횡계리에 지어질 예정이고 횡계리 인구가 한 4,000명입니다. 예. 근데 올림픽이 실제로 시작이 되면 뭐 외국 선수들, 기자단, 관광객들이 평창에 온다는 전제하에 2주를 위한 식수 전용 저수지댐을 그 황병산 일대에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댐까지 만든답니까? 예, 그러니까 2주 동안 쓸 물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식수 전용 댐을 만든다는 거죠. 그 지역이 그 남한강의 남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이면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저도 잘 못 들었던 소식인데, 보름간 마실 물이라면은 뭐 생수나, 이런 트럭이나 그렇죠. 탱크 이런 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댐을 짓는다는 얘기는 마치 모기 잡는데 소 잡는 칼 꺼내드는 그런 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만 해도 그냥 600억짜리입니다. 아이고. 아니, 물론 그 댐을 나중에 또 두고두고 쓸 만큼 지금 거기 식수난 사정이 안 좋다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주민들이 쓸 물은 충분합니까? 산간 지역이어서 네. 그 대도시보다는 풍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현재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오셨고, 그리고 식수를 영위해 오셨던 거잖아요. 아무튼 물을 못 드시고 그렇죠. 있는 건 아니죠. 아, 결코 아니죠. 예. 하하. 2주일 동안 기자들하고 외국 손님들 때문에, 물론 물은 조그해야 되는데, 그럼 평창 생수도 많고 하던데. 참 이해가 안 나. 근데 그게, 환경부에서는 그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데, 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그 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시가 된 상황이어서 입지 자체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게 일률적 행정의 큰 맹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나가노의 전철을 밟지 않는 방법, 에자와 마자오 씨의 조언도 좋고요. 정 팀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간단하게 한두 가지로 좀 압축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3년 정도 시간이 있고 이게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테이블을 구성하자라는 네. 겁니다. 이건 에자와 마자오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합리적인 선택과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만약에 실제로 매몰비용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 때문에 분산 개최나 아니면 경기장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면 네. 그게 정말 불가능한지 네.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문제인지 지금 따져보자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건데 네. 정부는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지금 우선 첫 번째 첫 단추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의 정 팀장과 함께 우리 평창올림픽의 앞날 함께 걱정해봤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노차사의 광야에서 들으면서 작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